그 워크북 3번 프린트에 보면은 잠깐만. 3번이래. 2번 그 프린트 보시면은 33번에 정답지 33번에 이제 그 순방향이죠. 역방향이 아니라 33번의 두 번째 답이죠. 2번 답은 그 역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방향으로 고쳐 주셔야 되고요. 답안지를. 그리고 이제 47번에 3번 이것도 흐른다로 바꿔줘야겠지. 47번에 세 번째 거 흐른다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혹시 워크북이나 뭐 문제 있었던 거 있어? 답지나 좀 잘못됐던 거 없죠? 없으면은 그 숙제에 질문할 거 좀 있니 혹시? 그 앞에 전기력 빼고 반도체 다이오드 쪽을 일단 먼저 해봅시다. 이제 대충 조금 많이 이제 질문을 많이 했던 문제들이 뭐냐면은 많이 하는 문제들이 뒤에 부분일 거야 아마. 반도체 쪽에 가시면은 이제 다이오드, 그러니까 요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다이오드를 넣었을 때 다이오드가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인데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그냥 도선만 있는 거랑 다이오드가 연결된 거는 아무래도 다이오드가 전압을 조금은 먹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합쳐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 뒤에 거 좀 위주로 질문해봐. 뒤에 거 딱히 질문 없나? 근데 그 응. 합성 도핑하면은 어. 위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어. 그럼 그거를 전도띠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롭게 생긴 거 아니지. 전도띠는 아니지. 그러니까 전자띠, 잉여 전자띠지. 전도띠라고 부르진 않아. 잉여 전자띠라고 그냥 따로 부르죠. 그런 거 있잖아. 저기 예를 들면은 57번 같은 거 좀 봐볼까? 뒤쪽에. 요 몇 개의 문제만 해설할게요. 일단 57번 정도. 됐어? 여기 봤니? 이게 이제 이것도 기출문제 변형이거든. 이거는 기출문제 변형인데, 이게 전류가 A 방향으로 흐르잖아 지금 얘가.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랑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그럼 X가 이제 P형 반도체죠. 그러니까 X가 P형 반도체가 맞아야 되고 Y는 이제 N형 반도체가 돼야 돼. 그지? 그래서 X는 P형이고 Y는 N형이 되니까 이제 1번, 2번이 다 그냥 바로 해결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 전류의 세기가 이제 보통은 저항이, 우리가 이걸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저항의 연결 방식 중에서 저항이 이제 두 가지로 연결되는데 직렬로 연결되는 경우와 병렬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르지. 직렬은 저항이 무조건 합성되잖아. 커지잖아 이렇게. 근데 병렬 연결은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니까 이런 식의 저항의 연결 방식을 가질 때는 반드시 합성 저항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Y가 N형이고 X가 P형이면 우리가 이 회로를 이렇게 다시 그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보시면은 이제 X 하나 통과해서 여기 다이오드 하나 통과하고요. 하나 통과하고 여기서 나눠지지 길이. A로 가는 전류와 B로 가는 전류인데 A, C 쪽은 저항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지금 얘가 A고 얘가 C. 그다음 여기는 B가 연결돼 있지. 회로가 우리가 좀 보기 편한 그림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고. 그다음에 마지막 다이오드 다이오드 없지 여기. 요 나머지는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류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흘러간 전류와 이렇게 흘러간 전류 나눠질 거거든. 근데 얘네들 저항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얘 합성 저항은 그냥 R이라고 한다면 얘는 2R이 되지. 그러니까 전류의 비가 2대1로 흘러요 무조건. 이때는 저항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한다면은 전류의 세기 비는 2대1. 아래쪽으로 2의 전류가 흐를 때 위로 1의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전류는 3이겠죠 당연히. 합성 전체 전류는 합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58번이 바로 응용 문제인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59번도 뭐 볼수 59번에서는 있잖아. 이게 이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발광 다이오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빨간색과 파란색 빛을 방출하고 있죠. 근데 빨간색과 파란색 빛의 그 색깔을 나눠주는 역할은 뭘 하는 거냐면은 그 에너지 준위죠. 결국, 그지? 에너지 준위가 요 이제 요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렇게 놓게. 자, 이렇게 놨을 때 여기를 반당 나눠놓고 여기를 P형, 여기를 N형이라고 놓죠. 원래 이제 약간 다르게 에너지 준위를 그리는 게 맞는데 편의상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리고 여기 전자가 있고 여기 양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전자가 N형에 있던 전자가 P형에 있던 양공을 채워주러 이동하는 형태가 이제 요렇게 이동하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에너지를 반드시 방출할 것인데 그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 에너지의 크기가 이 G라고 썼을 때 이 간격의 차이겠지. 그 차이만큼 HF라는 광자를 방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진동수에 따라서 그럼 색깔이 달라지겠죠. 진동수 클수록. 그러니까 에너지 갭이 클수록 더 넓은 그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진동수가 큰 빛이 나올 것이고 그게 푸른색일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번 보기에 보시면은 다이오드 A의 도핑 농도를 조절하면은 파란빛을 방출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파란빛을 방출시키면 원래 이제 빨간색 빛이 나오는 이 다이오드에서 얘를 파란색으로 바꿔주려면은 얘를 넓혀야 되거든. 얘를 넓힐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도핑 농도를 바꿨다고 해서 이 에너지 갭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핑 농도가 아니라 도핑의 종류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농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에너지 갭을 바꿀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만들어진 다이오드가 자유롭게 막 빨간색도 냈다가 파란색도 냈다 이런 건 불가능하고, 세 번째, 그 A와 B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이다. 그 선 스펙트럼이 나오려면은 에너지의 그 준위의 차이가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죠. 이래야지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다이오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띠틈의 이상만 에너지를 얻으면 되니까 얘가 이 바닥에 있던 애가 이 높은 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형태 되고, 아니면은 여기 있던 애가 그냥 이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있던 애가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애는 조금 더 넓어지니까 얘는 선 스펙트럼이 안 나오죠. 선 스펙트럼보다 조금 더 퍼져 있는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 57번? 네, 57번에 앞에? 어차피 C쪽이 전 두 개가 있으니까 전류가 더 적게 흐르는 건 많은데 A에서 C로 갈 때 Y가 N이고 반대쪽이 P니까 A에서 C로 갈 때 좌회전 탈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안 돼요. 안 된다 했잖아. 이게 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전류가 안 흐른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은 전류라는 건 항상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흘러가. 그러니까 왔던 길로는 가지 않아. 예를 들어서 너 말대로 이게 이제 A의 전류에서 여기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가 P형 N형이니까 순방향이네. 그럼 이쪽으로 오게 되면 만약에 전류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로도 내려갈 것이고 1, 2도 올라간다고 해서 순방향 연결되면은 얘가 어디로 가니? 결과적으로 자기가 처음에 왔던 곳으로 오지. 자기가 이렇게 연결되잖아 지금, 그지? 얘가 P형이 N형이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왔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죠. 그럼 얘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왜냐면은 무조건 이쪽은 전위가 높은 쪽이고 이쪽은 무조건 여기가 낮은 쪽이야. 그지? 전위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전류가 안 흐르는 데가 있어요. 됐죠? 순방향 연결은 맞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보일 거야. 저희가 방출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간격차. 그러니까 방출 맞는데 요 간격차가 좀 넓다. 그러니까 이거 폭이 넓다는 얘기지. 얘처럼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내려오는 게 새로 생긴 거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새로 생긴 거에서. 그러니까 도핑을 하면 생긴 잉여 아니 근데 꼭 이거 아니라 공급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잉여 전자 띠들이 생겼지 새로. 근데 걔네들도 내려오는데 물론 여기다가 우리가 결국 뭘 하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압을 걸거든 지금. 그 마이너스 전압을 건다는 얘기는 뭐라고 인식하면 좋냐면은 새로운 전자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압이. 얘는 새로운 양공을 공급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자와 양공이 계속 양쪽에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이되는 애들은 다양한 애들이 전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됐죠? 자, 60번 볼게요. 60번. 자, 60번은 이거 해결했지. 이게 있잖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냐면은 여기 다이오드가 A거든. 여기 B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건전지가 가운데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반드시 이런 경우의 회로면은 반드시 이 C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맞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반드시 이 C로 전류가 한 번은 흘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건전지 연결 방식대로 맞지. 전류가 가서 A, B로 갈라질 수도 있고 이게 연결에 따라 달라지겠지. 근데 만약에 어느 하나가 역방향, 어느 하나가 순방향이면 무조건 이쪽은 통과해야 되거든. 따라서 Z가 얘가 P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자, 다이오드가 두 개만 켜진다 했어요. 그 문제 상황에서. 그치? 다이오드는 딱 두 개만 켜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흘러도 상관이 없죠. 이거 가지고 판단이 불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나의 그림으로 넘어가면은 나의 그림에는 이제 건전지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잖아. 여기로 건전지가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 지금. A, B, C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죠. 그럼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무조건 B가 또 연결돼 있어야 돼 이때는. 그지? B의 전류가 흘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건전지가 이거 거꾸로 했다 이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연결돼 있지 지금. 그럼 이쪽에서 출발을 하는데 전류가 1, 2 가주되고 1, 2 가주돼도 상관이 없어. 이거 순방 역방에 따라 달라요.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가주되고 요렇게 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B로는 흘러와야지. 전류가 흐르려면은. 그러니까 얘가 N형이 돼요. 아 이거 아니다. P형이다. 그지? 이게 1, 2 가니까. 얘가 P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P형이니까 이렇게 되면 역방향이죠 어차피. 그러니까 전류는 무조건 이게 흘러야 되네. 그러니까 A가 여기가 X가 또 이제 N형이 되겠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처음 그림 상황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겠죠. 이렇게 두 개가 켜졌을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흘렀겠네. 이렇게. 이게 P형이 되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61번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지? 61번. 자, 62번을 볼게요. 62번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이. 자, 이게 거기 조건에서 뭐라고 줬냐면 저항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스위치 연결 방식에 따라서 이제 3배의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저항이 4개 연결되어 있는데 저항의 회로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고 이렇게. 그리고 다이오드가 각각 이렇게 양기퉁이 4군데에 물려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그렇게. 자, 이게 봐봐. 그 전류의 세기가 3배가 나온다는 얘기의 조건에서 저항이 4개면은 우리가 연결 방식이 3개가 직렬로 묶이고 하나가 병렬로 묶이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됐을 거라고. 연결 방식이 저항을 3개를 직렬로 묶어버리고 저항을 1개를 연결시켜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비가 몇이냐면 3대 1이에요. 이때는 무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는 거지. 그지? 이 3배의 조건상에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됐을 거야. 그치? 이걸 이제 바로 캐치하면 좋고 이게 만약에 이런 회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으면은 바로 캐치가 되겠지. 그러려면은 자 스위치를 자 A에 연결했을 때가 B에 연결했을 때보다 3배니까 A의 연결 방식은 지금 건전지가 요거였거든. 이게 A 연결 방식이야. 전류가 1, 2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전류가. 그러려면은 자 봐봐. 이거 A BCD 인데 얘가 전류가 3배가 흐르려면은 B의 전류가 하나 흐르고 A의 전류가 하나 흐르고 근데 나머지 BCD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그럼 저항 3개 연달아 통과하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은 A의 전류가 3 흐르고 B의 전류가 1이 BCD의 1이 전류가 흐를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뒤집어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류가 A에 그러면 전류가 그 1이 흐르기 위해서는 전류의 그 설정 방향이 D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B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나머지 B, C, D 쪽으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은 C, A, B 순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항의 전류가 또 1로 감소하는 거죠. 이때는 A에 흐르는 전류가 다시 1로 바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연결 방식 찾는 거지. 따라서 A에 연결했을 때 이런 식의 전류가 흐르려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순방향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PN이 나와야 돼. 이렇게. 만약에 그 Z가 N형이었잖아? 그럼 전류가 여기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안 되고 여기 역방향 연결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겠지. 이렇게. 맞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PN이 연결돼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다시 역방향이니까 N에서 P로 연결을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위에는 PN, 왼쪽에는 NPN, 순으로 연결시켜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빨간색 왔을 때, B로 왔을 때, B로 왔을 때 쭉 와가지고 1에 들어가지. 1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나눠지죠. 여기서 나눠져서 올라갔다, 여기 역방향이니까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순방향 통과해서 들어오는. 이렇게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얘들아 수능에서는 절대 출제가 안 되고요. 너무 어려워서. 이 정도면 어려운 거야. 이 정도면 반도체 다이오드에서 나올 수 없는 문제예요. 수능에서. 우리가 해봤자 60번 아까 지운 것도 이것도 안 나올 거고 맨 처음 풀었던 거 있잖아. 그 정도가 나오는 문제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어야 돼.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이제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근데 다이오드의 밝기는 뭐가 결정? 전류. 밝기라는 건 전류 세기야. 전류 세기가 결정하는 거는 양공수나 전자수겠지. 도핑 농도가 바로 아까 전류의 수가 되겠죠. 채점을 바로 합시다. 불러줄게. 자, 1번에 Y에서 X 방향으로, 그 다음에 A에서 저항 B 방향으로, 그 다음 방출 안 된다. 됐지? 그 다음에 2번은 5개 크다 파랑. 3번은 3번은 응? 뭐라고? 2의 3번이 파랑. 2의 세 번째 거 파랑. 그 다음에 3번은 P형 순방향 가까워지는. 그리고 4번은 흡수. 그 다음에 H분의 E5-E4. 그 다음에 F1 플러스 F2. 자, 그 다음 5번은 플러스 X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화, 그 다음에 4배. 6번은 이것도 마이너스 전화, 그 다음에 작다, 5분의 8. 7번에 P형 반도체, 전자, 크다. 8번에 C, 기억은 C, 니은은 A, 그 다음에 크다, 없다. 9번은 플러스 전화, A가 플러스 전화, C도 플러스 전화. 그 다음 플러스 X방향, 크다. 됐죠? 그 다음 10번은 마이너스 전화.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전화. 그 다음에 크다, 커진다. 그리고 11번에 전자, 작다, 흐른다. 그리고 12번은 8분의 9F. 됐죠? 오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할까? 좀 해볼래? 우리 특히 12번 같은 경우 시간 모자라서 못 푼 친구들은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이게 풀리나 안 풀리나 일단은. 됐지? 시간 좀 줄게.
저 1번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1번 몇 개 좀 줄게요. 일단 이게 해석을 이걸 이렇게 하셔야 돼. 잘 봐. 이 그림이 불순물이 음이온이 되는 반도체잖아. 그러니까 불순물이 음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P형이죠. 이걸 P형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야. 맞지? 왜냐면은 불순물이 음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들일, 즉 양공을 만들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걔가 그 불순물이 전자가 들어와서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13조 원소 집어넣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P형, X가 P형이 되는 거야. 됐죠? 그 Y는 불순물이 양이온이 되니까 전자를 준 거잖아. 지금 얘는 불순물이. 그래서 얘는 N형 반도체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해결이 되죠. 자, 빛을 받았어. 광 다이오드가. 근데 X가 P형이야.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은 PN에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그지? 요렇게 될 거야. 여기 저항이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연결이 왜 이렇게 안 되냐면은 이 역방향 연결이에요. 얘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NP의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1번 우리 아까 물어봤을 때 뭐였어? 다이오드의 접합면에서 무조건 N형에서 P형이야. 그지? 무조건 Y에서 X방향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장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무조건 PN 접합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PN 접합에서 접합면 부근의 전기장의 방향은 무조건 N형에서 P형으로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요거는 발광이든 광다이오드든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Y에서 X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 전류의 방향을 A, 저항, B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흘러가니까 지금 얘가 A죠, 얘가 B고,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렀구나. 발광다이오드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았죠. N형과 P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경우인데 안 흐르죠, 얘는 지금. 자, 2번도 어렵지. 2번도 어려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수능에 절대 이 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너무 어려워서. 이게 어려운 문제야 지금. 자, 얘가 그 가와 나의 연결 방식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하나로 같이 해볼게요. PQ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로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이오드가 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저항과 전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노란색은 P에 연결됐습니다. 자, P에 연결되면요, 전류가 흘러갈 때 다이오드가 색깔이 빨간색이 나옵니다. 각각, 그지? 얘가 빨간색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보니까 P의 연결 방식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한번 흘러야 되고요. 일단 이 순방향, 역방향을 떠나서 일단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경우가 흘러간다고.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 얘가 끌어졌으니까 지금 이런 식의 전류가 흘러가는데, 야, 보시면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N형이 들어가면은 둘 다 안 켜지는 게 정상적이죠. 그지? 그러니까 얘 지금 이거는 우리가 빨간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은 다이오드가 한 개 켜져야 돼. 빨간색 다이오드 하나만 켜져야 되잖아. 녹색의 경우는, 그러니까 노란색의 경우는 빨간색과 녹색이 두 개 켜져야 돼. 그러면은 얘가 빨간색 하나만 켜지려면은 요거밖에 안 되지 무조건.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순방향, 얘가 P형인 거 N형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이렇게. 얘 순방향이었구나. 얘가 빨간색이구나. 이 다이오드가 B인가? B죠. 얘가 빨간색이구나 라고 확정을 짓고요. 이제 다음 경우로 보자. Q의 경우는 이거 확인해 보면 되겠지? Q의 경우는 이렇게 연결을 했단 말이야. 이제 빨간색, 녹색 두 개 다 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흘러갈 수 있는 전류의 방향은 요렇게죠. 맞지? 요렇게 하나 흘러갈 수 있어. 얘 P형이니까 전류 흘러가지. 빨간색 켜지죠? 그럼 얘가 녹색이겠지. 얘 녹색이야. 얘는 역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N형이고 여기가 P형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는 N형이고 P형이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 P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녹발이 켜지니까 노란색이 나온다고. 자, X의 도핑 원소는 도핑된 불순물 원자는 N형 반도체의 경우니까 5개가 맞고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 띠 틈은 A가 B. 자, A가 녹색, B가 빨간색이니까 A가 더 크죠. 크다. 자, 나에서 다이오드에 나오는 빛의 색깔. 자, 나에서는
Y가 지금 N형이죠. 그러니까 C는 켜지지. C는 켜지고 그 다음에 A는 X가 N형인데 역방향이니까 안 켜지고 그래서 파란색 나오는 거. 됐지? 자, 또 3번 어려운 거 없이 넘어가고요. 4번도 넘어가고 5번도 어려운 거 없이 넘어가고 뭐 6번 이런 것도 괜찮았을 거야 아마. 이것도 경우의 수 생각하면 돼. 6번도 우리 지난 시간 연습 많이 했었죠. 테스트도 나왔었고. 그지? 이 힘의 변화를 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 다음에 7번을 봐볼까? 7번도 잘하면 돼요. 이거. 어려움 없이 넘어갈까? 7번에 3번?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는 이제 B랑 A랑 비교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 전류 흐를 때 어떻게 흐르니? A한테. A가 저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이게 만나지 않니? 이게 A에 흐른 전류와 B에 흐른 전류 이렇게 흘러가는 거네. 그러면은 A는 무조건 다이오드와 전류가 나눠가지. 나눠가서 만나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잖아. 그게 합쳐서 B로 흐르는 거잖아. 여기 역방향이니까 전류 안 흐를 거고 여기는. 그럼 무조건 B에는 전체 전류가 흘러야겠죠. A는 얘와 얘로 나눠져 있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 됐지? 다이오드가 지금 LED가 불이 들어오려면 전류가 위로 흘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대로 흐르면 안 돼요. 해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10번도 얘들아 10번 이거 우리들이 많이 플러스 했을 거 아마 했니? 플러스? 마이너스죠. 얘가 속도가 늘어지는 거잖아. 가까이 갈수록 늘어진다는 얘기는 힘을 미안. 그 C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당기는 방향의 힘을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C야. B도 마이너스고요. 됐지? 그 다음에 12번은 괜찮아? 12번 할 수 있죠. 다시 풀어보니까 풀리지. 이게 좀 계산 과정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사실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그 순서대로 C의 위치를 각각 2D일 때 2분의 1D일 때 계산해가지고 전화량비 찾은 다음에 이제 A가 0이 되기 위한 그 D0의 위치를 판단하신 다음에 거기에 8배 해가지고 전화 바꾸고요. 맞지? 전화량의 종류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C가 마이너스 나올 거야. 그럼 이 D는 이 플러스 2여야 되고 C의 전화량을 계산해 보시면 4분의 9Q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D의 전화량은 2분의 9Q가 나올 것이고 부호는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8D0의 위치는 D0가 2분의 1 나올 거니까 4D0가 돼요. 2D가 돼요. 2D. 그래서 그거 가지고 힘의 크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문제죠. 자, 됐죠? 이렇게 정리해 놓읍시다. 여기까지. 자, 쉬었다 좀 할게요. 괜찮지? 거기 전기적 특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전기력. 우리 전기력은 계속해서 내가 테스트로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좀 우리 계산하는 문제가 익숙해지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테스트를 볼 거고 전기력은 그다음에 숙제도 계속 나갈 거야. 그래서 좀 잘 체크하시고 그다음 반도체 다이오드는 기본 개념만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요 파트는 이제 아마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오늘 본 테스트 정도 수준이면은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장이 들어가는데 자 이게 이제 단원명을 보시면 얘는 이제 크게 자기장이 있고 이제 전자기도로 구성되어 있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각각 둘 다 킬러 파트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전기력보다 더 어렵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전자기도나 자기장이나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물투를 깔고 가기 때문에 너네가 그 학교에서 준 기출문제를 봤다시피 작년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그 전자기도 문제는 이제 물투도 안 나와. 그런 거는 사실 물투보다 더 높은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 자체가. 물론 그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투에 나왔던 주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볍게 이제 더 이제 계산을 좀 단순화시켜서 뭐 공식을 유도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이 두 파트는요 물투까지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자기장 다음 주에 전자기도 나갈 거고 물원 정도 내용을 수능 기출 정도를 빠르게 풀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이제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물투 기출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진도는 나갈 게 전자기도가 사실 다음 주에 별로 나갈 게 없기 때문에 자기장을 오늘 빠르게 끝내놓을게. 자, 일단 6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기장은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자기장, 우리 앞서 배웠던 전기장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전기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얘는 이제 N극과 S극의 그 극이 다르죠.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석의 주변에는 자기력선이 작용하고요. 자기력이 작용하고,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고, 얘는 N극과 S극이 있었을 때 자기력선이라는 거 보통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요 자기장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면은 보통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자기력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서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자기력선을 그릴 때는 이제 패곡선을 그립니다, 보통. 그래서 패곡선을 이렇게 선이 안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력선과 다르게 자기력선은 무조건, 전기력선은 이제 우리 전기력선에 대한 그림을 해석해 봤지만 무한 발산되는 경우도 많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전기장은 플러스 4Q,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하의 양이 달라서 전기력선의 개수가 다를 수 있었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얘를 반으로 쪼갰을 때도 그대로 NS가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절대 극의 분리가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쌍극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리고 양극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가는 개수의 자기력선과 들어오는 개수의 자기력선을 갖게 돼요. 반드시. 이건 꼭 기억해놔야 할 특징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기력선을 그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패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가는 자기력선의 수와 들어오는 자기력선의 수는 반드시 같다라고 하고, 이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력선의 그림을 그렸을 때 방향과 세기를 판단하는데, 방향은 우리 나침반에 N극을 기준으로 하죠. 나침반 N극 가리키는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기는 자속 밀도로 정의하죠. 됐지? 자, 저 친구 좀 정신 차려라. 응? 잘 봐, 집중해야 돼. 응? 자, 돼 있죠?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 그 방향은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하지.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자속의 밀도로 정의한다 라고 하고요. 일단 방향부터 얘기하면은, 자, N극에서 나가는 방향이야. 왜 N극에서 나간다고 정의했냐면은, 여기다 나침반에 N극을 놓게 되면 나침반의 N극은 왼쪽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나침반 N극 가리키는 왼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나침반을 놓게 되면은 나침반은 오른쪽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나가서 들어와서 다시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요. 자, 내부에서 주의할 건 있잖아. 자기장의 방향이 S에서 N, 요 내부를 봤을 때는 S에서 N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내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내부는 S에서 N이 아니라 그냥 왼쪽이에요. 왼쪽. 그냥 왼쪽 이렇게 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표시 많이 할 때 나침반에, 그러니까 저 자석에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익숙하게 쓰긴 하거든? 근데 내부를 봤을 때는 S에서 N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한다고요. 그래서 N극 가리키는 방향, 이걸로 항상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양극 부분이 제일 세다는 것도 알겠죠? 자기력선의 크기. 그리고 그 외에 양극 부분이 제일 세냐면은 자기력선의 밀도가 여기서 제일 최대가 되거든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자속 밀도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비교해서 같이 정리해 놓으면 되고요. 나머지 특징은 다 똑같아요. 그치?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자, 자속 밀도로 정의한다고 하는데, 자속이란 말이 뭐냐면, 자속은 이제 자기력 선의 다발이죠. 다발, 묶음. 자기력선의 다발을 자속, 자기선속, 자속 이렇게 쓰는데, 자기력선 다발을 자속이라고 쓰고, 그 기호를 파이라는 기호를 쓰고, 단위는 WB라고 써서 웨버라고 읽어줍니다. 이게 자속에 대한 정의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자, 다시 얘기할게. 자기장의 세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들아 여기다가 자석에 의한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죠. 그러니까 이 자석의 주변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를 따질 때는, 주변도 아니고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따질 때는 기호를 B라고 쓰시고, 단위 면적 S분의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됐죠? 이게 자속 밀도라고 합니다. 자속 밀도 거기 밑에 써 있어요. 66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수직인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를 우린 자속 밀도라고 합니다. 해서 S분의 파이라고 쓰고 단위는 T라는 기호를 쓰고 테슬라라고 읽어주죠.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라고 해서 따로 요거 하나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끝이야 이게 끝. 되게 개념적인 이야기고 이건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었을 거야 아마? 아닌가? 이거까지는 안 배우겠지? 저런 그림을 봤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있잖아. 얘들아 66페이지에 가운데에 같은 극끼리의 자기력선이 보이고 다른 극끼리의 자기력선이 보이지?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죠. 외부를 따질 때는, 그지? 외부를 따질 때는 N에서 S를 만든다. 그 다음에 그 같은 극 사이의 자기력선에 무조건 자기장 0되는 점 생기겠지. 그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야. 자, 특징이 뭐냐면은 있잖아. 올해,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자기력선은 원래 과거 교육 과정에서 매번 출제되던 내용이야. 이 그림이 자체가 나왔어 그냥. 근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자기력선의 내용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력선이라는 개념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아. 근데 올해의 그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 자기력선의 그림을 보는 문제가 살짝 한번 나왔거든. 그러니까 요 자기력선이 전기력선과 비슷한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더 중요한 거는, 자, 내가 구분을 한 게 뭐냐면은 있잖아,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장의 소스는 하나 더 있죠. 전류, 그지?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주 오늘 내용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되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데 가장 어렵게 출제돼 여기서는. 됐지? 자,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판단하는 문제가 그 개념이 들어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앙페르 법칙이에요. 앙페르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 앙페르 법칙이 우리 오른손 법칙 다 알잖아. 그치? 오른손 전류 흘렸을 때 자기장 생기는 거 알잖아. 그래서 요 법칙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요. 오른손에 전류 자기장 흐르는 거.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향한다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겨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오른손 엄지가 전류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B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네 손가락에 감겨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면 원형도선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반 N극, 즉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기장의 방향이란 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됐죠? 요거 앙페르 법칙. 그래서 직선도선 우리 그림 그렸을 때 이런 거 그리잖아. 이런 건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지? 평면상에서. 그럼 전류가 위로 흘러갔어. 그럼 자기장이 이 수직구로 생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생깁니다. 자기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더라. 동심원 모양으로. 됐죠? 이게 이제 직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판단하는 식은 B라고 쓰고 K 프라임 R분의 I라고 정의하죠. 이게 단위, 이게 테슬라. 자, 됐지? 자, 저 친구 좀 깨워. 빨리. 뭐야,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응? 집중해. 이거 졸면 안 돼. 응? 자, B는 K 프라임 R분의 I고요. 미안. K 프라임이 아니다. 잘못 내겠다. K라고 하죠. K. 상수 K입니다. K, R분의 I. 자, 당연한 이야기인데 전류의 세기 I에 비례하죠. 자, 이거는 소스가 전류야.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니까 무조건 전류에 비례할 걸 합니다.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식들은 다 전류에 비례할 거고 거리에 반비례해요.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야. 되지? K는 상수고 K가 상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상수가 2 정도 들어가는 것 정도만 크기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직선도선이고 사실 요거 말고 저 밑에 나침반 나오는 거 하나 정리하고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합시다. 나침반까지 해올게 빨리. 자, 나침반은 이제 이런 거지. 이것도 나와요. 이게 나침반이 거의 1년에 한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 계속해서. 그러니까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나왔을 거야 아마. 나침반에 이 아래에 도선 아래에 나침반을 깔아놓고 여기 이제 전류를 연결시키는 형태를 그림을 그리죠. 거기 그림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똑같아 그림이.
자, 방위각이 표시가 돼요. 방위각은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저 도선이 북쪽을 향해 놓여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그림상에서 도선이 북쪽을 향해서 전류가 이제 흐르는 형태로 표시를 할게요. 자,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다 플러스 전압을 걸고 여기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남쪽에서 북쪽 방향을 향하게끔 전류를 지금 흐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두 가지 체크해봐. 거기서 그림 봐봐 얘들아. 66페이지, 7페이지 그림 두 개는 첫 번째 전원장치 있죠. 두 번째 가변저항기 있죠. 가변저항기 저항이 바뀌는 값이고, 그지? 전원장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장치인데 그림을 보니까 지금 전원장치 연결되는 방향이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이 전류를 지금 북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럼 기본적으로 나침반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방위각상에서 우리가 나침반의 N극이 지금 현재 요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자, 이건 누구 때문이냐면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북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서 나침반의 N극이 위를 향해 있어 지금. 자, 됐지? 근데 여기서 전류가 흘러요. 위로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을 추가로 만들 것이고 그 자기장이 이제 나침반의 N극 나침반 쪽에는 이렇게 위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가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자, 나침반에게 작용하는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은 동쪽에서 서쪽 방향, 이쪽이 동쪽이잖아. 이쪽이 서쪽이죠 지금.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꽂혀 있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맞죠? 위로 지구 자기장, 왼쪽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합성된 자기장은 지금 이렇게 방향이 가요. 이게 합성 자기장. 자, 자기장을 벡터 합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벡터적으로 합해서 합성 자기장을 만든다. 됐지? 그럼 이제 이때 물어보는 것들이 나침반을 위에서 봤던 그림을 많이 물어봐요. 요게 이렇게 나침반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다면은 이쪽이 N극이죠, 지금. 요게. 이렇게 나침반이 그려질 건데 요 지구 자기장과 이 합성 자기장 간의 요 각도 세타의 크기 변화. 세타가 어떨 때 커지고 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세타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이에요. 세타를 증가 감소시키는 방법인데 이 세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은 자, 지구 자기장은 어차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 자기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세타를 증가시키려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전류의 자기장, 다시 말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갈 것이다. 그럼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전압을 증가시켜요. 그치?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자. 실질적으로 1번에 전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취하면 되겠죠. 전류를 증가. 실제로 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얘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증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원장치에 두 가지로 쓸게. 전원장치의 전압을 증가시키면 되겠지. 전압을 증가시킨다. 이러면은 전류 증가하거든. 또는 거기 연결되어 있는 가변저항기의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전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가변저항기의 저항을 감소시키든지 전원장치의 전압을 증가시키는 방법. 왜냐면 V는 IR이잖아.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그죠? 우리 오메 법칙 V는 IR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증가시키려면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을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을 감소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전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도선의 거리, 그러니까 나침반까지의 거리겠네요. 나침반까지의 그 도선의 거리, 높이를 h라고 놓으면은 h를 감소시키면 되겠죠. 이 높이 h를. 그래서 도선과 그 나침반의 거리를 가까이 만들어 주면은 그러니까 h를 감소시키면 되는 거지. h를 감소시키면은 이걸 건드는 거지. 거리를 가깝게 함으로써 전류의 자기장을 더 증가시킨다 라고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직접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 나침반을 이따 시간 만들어서 한 문제를 봐보자. 뭐 여러 개 정도 깔아놓고요. 도선이 이렇게 있는 거지. 도선을 이제 이렇게 주는 건데, 도선이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저 수직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나오는 그림입니다. 지금 얘가 도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나침반이고요. 그 나침반 예를 들면 뭐 이쪽 가리키고 있고, 얘는 뭐 이쪽 가리키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됐어? 무슨 얘기지? 여기 뭐 방위각 주고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 나중에 볼 수 있을 거야.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들어갈지 나올지 이런 거잖아. 봐봐. 자, 우리가 보통 기호를 쓰실 때는요, 들어가는 전류를 X라고 표시합니다. 됐어? 나오는 전류를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이렇게. 지금 도선이 지금 이렇게 요 수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선 그 지면에서, 칠판에서. 됐지? 이거 X 동그라미 안 되는구나. 동그라미 X 할게요. 동그라미 X 이렇게 표시할게요. 됐어? 됐지? 그러면 그럼 저 그림이 상황이 가능하니? 이 상황이 가능하니 지금 얘들아? 이 상황이 A 도선과 B 도선이 있는데 A 도선은 전류가 튀어나오고 있어. 그럼 A 도선은 전류가 튀어나오니까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 거야. 그지? 이렇게. 그러면은 얘한테는 자기장을 이쪽으로 만들고 있겠네. 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얘한테는 어디로 만들어? 이렇게 만들고 있겠네. 맞니? 그죠? A가 만드는 자기장. 이해가죠? B가 만드는 자기장은 X. 감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여기도 자기장을 만들 건데, 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장이 약하겠지. 근데 얘가 위쪽을 향하고 있어. 라는 얘기는 이 자기장이 뭐야?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의 전류의 세기가 뭐 해야 돼 더? 그지? 크면 되죠. A보다는. 맞지? A의 전류보다 A 전류를 I0라고 한다면은 얘는 I0보다는 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자기장이 서로 같아지면서 자기장이 어느 하나로도 이 나침반이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이해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중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나침반이 전류에 의한, 그러니까 그 지구 자기장이 위쪽을 향하고 있을 것이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두 개가 중첩이 돼서 이쪽으로 나란하게 중첩이 되니까 이렇게 나란하게 중첩이 됨으로써 합성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구해질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됐지? 이거 가지고 우리는 자, A와 B의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구나. A가 나오고 B가 들어가는구나. 전류의 세기는 B가 더 크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이 마치 우리 직선의 X축의 상에서 점전화가 놓여져 있고, 그 점전화에서 전기장이 0이 되는 그림과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자기장이 중첩도 0이니까. 0은 아니죠. 물론 지구 자기장이 있으니까.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은 0이니까 얘로부터의 거리를 판단하고, 그지? 전류의 세기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됐지? 헷갈리지 맙시다. 되게 헷갈려. 왜 헷갈릴 거냐면은 우리가 전기장을 할 때는 거리에 대해서 제곱으로 썼어. R제곱분의 Q1, Q2 해가지고 거리를 제곱해서 거리를 잡았는데,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할 때 그냥 거리를 가지고 합니다. 그냥 얘는 그러니까 제곱이 아니야. 그러니까 혼용하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애들이 전기 따로 자기 따로 되게 헷갈려가지고 전기 거 할 때 자기 쓰고 자기 거 할 때 전기 쓰고 거리 제곱하고 거리 반비례하고 막 혼용했어. 헷갈려가지고. 응? 진짜야. 진짜로. 진짜 그래.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정리해놓읍시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68페이지. 이거 몇 가지 케이스들을 좀 정리할게요. 이제 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직선도선 자기장 합성이 제일 어려울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문제가 너네들이 진짜 어렵게 나오면은 전기력만큼 어렵다고 느껴지거든. 오히려 전기력은 이제 좀 쉽지 않니? 아니야? 오히려 전기력은 좀 이제 쉬워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 어? 그치, 원래 내가 늘 이런 거 있어, 얘들아. 항상 이래. 어려운 걸 막 더 하잖아? 그럼 그 전께 더 쉬워져, 무조건. 그지? 그러니까 항상 시험을 대비를 할 때 어려운 걸 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시험이 쉬워지거든. 수능이 쉬워지고, 너네 내신을 대비하면은 수능이 쉬워지고, 이런 일반적인 문제들이 쉬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점점점 어려운 걸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할수록 아 이거 되게 어렵네. 그럼 그런 게 되게 쉬워지는 거야. 우리 이제 처음에 전기력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전기력이 쉽게 느껴질 거야. 앞으로. 진짜야. 많이 해보고 그만큼 우리가 실력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른 새로운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을 하면은 이제 앞에 게 상대적으로 좀 쉬워지죠. 자, 자기장 합성 유형 볼게. 봐봐. 자기장 중첩, 자기장 합성 유형이 이게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고, 이걸 왜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물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근데 물투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물투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물원의 주제를 넘어가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 자, 이게 직선도선이 하나가 있어. 직선도선이 하나가 있으면요, 얘가 전류가 위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오른쪽은 X, 왼쪽은 동그라미를 표시할 수 있어. 맞죠?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단면에다 표시를 하지. 요 직선 도선이 칠판면 또는 너네한테는 종이면에 그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면은 종이면에 칠판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 우리 항상 수직으로 따져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자, 이 직선 도선 한 개에 대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판단할 때 자기장은 무조건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거리의 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편하게 B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셋 다 X지만 여기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했을 때 A, B, C라고 놓을 수 있잖아. 그때 얘는 전류의 세기 I가 안 바뀌니까 보통 R분의 I고요. 얘는 2R분의 I고 얘는 3R분의 I니까 자기장의 세기비를 우리가 6대 3대 2로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해. X 6B. X 6개 들어가는 거야. X 3B. 3개 들어가죠. X 2B.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가 2대 1, 얘는 3대 1. 이렇게 해서 자기장의 세기비가 비리 관계로 표시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전기장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수식을 계산해서 R분의 I, R분의 I, R분의 I 계산하는 건 거의 없어. 그냥 몇 B라고 해서 자기장의 세기, X가 몇 개, 동그라미 몇 개, 이런 식으로 개수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B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다가 자기장의 도선이 하나가 더 추가로 되는 거지. 이 도선에다가 자기장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도선이 두 개가 있어. 됐지? 여기가 I가 흘러가고 여기는 위로 이 I가 흘러간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IEI가 흘러가면은 자기장의 세기를 판단할 때 이 내부 거만 해볼까? 외부 거까지 해볼까? 여기야. 자, 내부 거부터 합시다. 일단 여기는 일단 어떻게 하니?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거리를 1, 2로 나눠가지고 몇 대 몇으로 하면 되니? 얘를 자기장의 세기를 2대 1로 하면 되겠죠. 2대 1로 놓기 때문에 여기다 X를 2개 꽂고 X를 하나 꽂아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A가 만드는 자기장이야. 됐지? A는 여기다가 X를 2개 꽂을 때 여기 1개 꽂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은 이제 얘가 B인데, B는 위에다 쓰자. B인데 이 B는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죠. 근데 전류가 2배니까 자기장도 2배겠지.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떨어진 이 점의 동그라미를 2개 꽂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동그라미를 4개 꽂는다고 보면 되겠지. 이 2개가 합성되는 거야. 맞아? 뭐가? 아, 미안. 뭔 개소리를 하고 있었어. 잊어버려. 4개, 4개, 2개, 그지? 됐죠?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합성되니까 얘네들이 합성돼서 뭐가 돼? 합쳐서 자기장이 0이 돼버리죠. 2개가 똑같은 크기가 하니까. 얘는 자기장이 합성돼서 몇 개? 동그라미 3개. 3B라고 써볼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됐지? 그러니까 내가 많이 표현하는 방법이야. 이게 문제 풀 때 동그라미 3B, X 3B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요. 자, 지금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 내부 이 중심 여기 중심자 내분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생기죠. 여기 무조건 전류 세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거리 B가 1대 2가 되는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점이 하나 생긴다. 라고 하면 되겠고, 이걸 이제 바깥쪽으로 보면은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죠. 얘가 만드는 자기장,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거리가 1대 얘는 4구나.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1대 4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 합성 중첩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도선이 이제 하나가 더 깔리거나 아니면은 교차하거나 아니면은 원형 도선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더 추가되는 거죠. 이건 가장 기본 케이스고 너무 어렵지 않고 가장 쉬운 케이스야 이거는. 되셨죠? 여기 이제 3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전기력과 마찬가지로.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해놓고 지웠다 할게요. 필기 좀 해봅시다. 자, 이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장 중첩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 많이 나와. 이런 거. 두 개의 도선이 서로 나란하게 위로 전류의 크기가 같으면서 진행을 해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들이 한 이런 정도의 그 위치들을 따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여져 있겠죠? 이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경우로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동일하게. 야, 이런 거는 있잖아.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 됐지? 자, 일단은 얘네들은 자기장의 중첩에 의해서 무조건 이 중앙에서 자기장이 0이 나오는 점이 생기죠. 얘가 이제 X 만들잖아. 노란색으로 표시해보자. I가 X 꽂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응? 똑같은 크기 I로. 똑같은 크기 I로 갔을 때, 그지?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동그라미를 만들 거거든. 여기서 합성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자, 여기랑 여기를 좀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 각각 이제 4등분 된 지점이죠. 4등분 된 지점에서 여기 자기장은 얼마로 넣을 수 있니? 얘를 그냥 R로 놓을까? 편하게? 얘도 R로 놓고. 그럼 여기는 우리가 R분의 I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는 몇 R분의야? 3R분의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수직으로 들어가는 X가 3R분의 I, R분의 I를 꽂을 때 됐지? 여기서는 3R분의 I가 되니까 동그라미에 3R분의 I가 되지. 그치? 같은 그 전류색일 때 거리비가. 그럼 이게 합성되니까 얼마로 나올 수 있어? 합성 자기장은. 나오는 게, X가 들어가죠? 들어가는 거 합성 자기장 만들어지고, 뭐라고 표시가 되니? 노란색으로 쓰기로 했는데. 노란색. X의 R분의 I. 됐어? 그럼 3분의 2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X 합성자기장 X 3R분의 2I 맞지? 여기는 어떻게 되니? 안 해봐도 되겠지? 뭐로 쓰면 돼 여기다?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아니겠어? 합성자기장? 나오는 거 얼마? 3R분의 2I 맞지? 여기 판단을 해보자. 여기는 거리가 2R이네요. 그러니까 R 하자, R. 여기서. 이렇게. 여기로 하자, 이렇게. 여기는 합쳐서 얘가 동그라미의 R분의 I고요. 얘가 얼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동그라미의 5R분의 I를 꽂아주거든. 맞지?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번에 X를 꽂는데 얘가 5R분의 I. 얘는 X 꽂죠? X의 R분의 I. 그러니까 얘네들도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대칭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다 대칭으로 나와. 가운데 중심점 자기장 0이 되면서 다 대칭으로 나오죠. 됐어? 만약에 자 이거를 다 보세요. 나오는 거를 플러스라고 합시다. 들어가는 걸 만약에 X라고 하고 자기장 그래프를 그려줄게. 자기장 이렇게 해서 쭉 거리 그래프를 그리잖아. 거리 D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겠어? 여기를 기점으로 자기장이 바뀌잖아. 맞지? 여기를 기점으로 자기장 0이 찍히고 얘가 무조건 무슨 방향이야 지금? X 방향이죠. 여기는 플러스 방향이지. 그리고 여기 도선 중심으로 갈수록 무한 발산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니?
얘가 x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어? 맞아? 그럼 여기는 전체 영역이 x잖아. 그럼 어떻게 돼? x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겠죠? 저기는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내가 맞지? 동그라미 플러스 맞지? 요렇게 플러스해서 요렇게 가는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것도 자, 이 그래프는 물원에 없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나와. 등장해. 볼 수 있을 거야. 대충 꼴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대충 꼴을 알고 있으면. 됐어? 대충 이런 꼴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를 할 거냐면은 얘도 똑같아요. 자기장 0되는 점 찾을 거야.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전기력에서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유용했었지. 마찬가지야, 얘도.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유용할 거고. 자, 얘를 볼게요. 그림을 이제. 얘를 그려볼게. 얘는 특징이 얘는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이 내분점에서 안 생기잖아. 맞지? 근데 외분점에도 안 생길 거야. 여기 전류혈색이 같다고 할게요. 지금 얘도 전류혈색이를 I로 갖다 그럴게. 자기장 0 되는 지점 생기니 안 생기니 얘는 절대 생길 수가 없을걸? 그지? 자기장이 0 되는 지점 생기지 않습니다. 전기장이랑 똑같아요. 이것도 그림이. 전기장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다른 전하의 같은 크기였으면은, 다른 부호의 같은 크기였으면은 전기장 0 되는 지점이 안 생겼었어. 얘도 안 생겨요. 맞지? 그 다음에 얘 보자. 얘가 지금 여기다 X 꽂죠? 얘는 여기다가 X 꽂죠? 이렇게 꽂을 거거든? 근데 이 크기는 같은 전류야 지금. X 합성되니까 무조건 얘는 합성자기장 X 나오겠지. 얘 무조건 합성자기장에 X가 나올 건데 가장 최소의 크기야. 이것도 아셔야 돼. 자, 봐. 얘도 다시 나눠놓을게. 여기 나눠놓읍시다. 얘는 여기다가 얼마를 꽂을 거냐면은 이거 얼마지? 2R분의 I죠. 얘가 2R분의 I고요. 여기도 2R분의 I죠. 2R분의 I를 각각 꽂은다고 합시다. 이거는 한 번쯤 해보는 거야. 지금 시간을 좀 써가지고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알고 있으면 유용하니까. 얘가 여기다가 X 2R분의 I를 꽂고요. 여기다가 똑같이 X 2R분의 I를 꽂아요. 합성자기장의 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X에 2R분의 I, 2R분의 I 더해지는 거니까 얘는 R분의 I가 되겠죠. 합성자기장의 크기는. 됐지? 그 다음에 여기를 봐보시면은 여기 지점 얘와 얘의 비교인데 여기는 X의 R분의 I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X의 3R분의 I거든 지금. 둘 다 X죠. X야. 그 R분의 I와 3R분의 I지. 그럼 합성자기장 얼마로 계산되니? 3분의 4니까 X의 3R분의 4I가 계산이 돼요. 그렇지?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얘는 뭐겠어? 똑같지? 3R분의 4I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맞지? 얘도 여기를 따지자. 자, 여기서 얘는 나오는 방향이잖아. 나오는 방향으로 R분의 I를 꽂고 얘가 내려가니까 여기는 X를 꽂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다 X를 꽂는데 거리가 얼마냐?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러니까 5R분의 I를 꽂아서 합성자기장이 얼마가 되냐면 얘는 얘가 더 크지. 동그라미에. 자, 동그라미에 5R분의 4I의 자기장이 찍히네요. 여기는 얼마니? 여기는 얘가 X 들어가는 건데 어디야? 5R분의 I고 얘는 나오는 걸 찍을 건데 나오는 게 R분의 I라서 합성자기장은 맞아 여기? 지금? 동그라미 맞지? 생각 없이 막 하고 있었어.
R분의 I, 5R분의 I니까 얘는 합쳐서 얼마야? 동그라미에 5R분의 4I가 되네요. 맞아?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동그라미가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저게 마이너스 아니에요? 어디가? 중간. 아 그래. 뭐가 이상하다 했다. 맞아. X지 지금 이거.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고. 그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괜찮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기장이 최소가 되는 점은 무조건 내분점이 생길 것이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프 문제는 잘 이제 한 번만 이렇게 해두면 다 알아.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여기는 간격이 좀 더 넓어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자기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딨냐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니까 얘네들의 전류의 세기비가 이 거리비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누가 더 센 거냐면은 전류는 얘가 더 세야 돼요. 맞지? 얘 A 전류가 B 전류보다 무조건 세구나 판단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방향까지도 판단할 수 있겠지. 맞아요? A는 내려가겠네. B는 올라가고. A는 내려가, B는 올라가. 맞지? 이거 이대로 이 방향을 그대로 설정한다면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야지 A가 나오는 방향, 여기서 나오는 방향에 나오니까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만들고 얘도 플러스 만들어줘야 돼. 이해 가죠? 요거는 진짜 많이 쓸 거야. 됐어. 자, 두 개만 놓고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괜찮죠? 이게 어려울 거야, 이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사실. 됐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 형태가. 그 다음에 두 개 더 있네. 직선도선에서 이렇게 주고요. 얘가 A인데 뭐 올라간다고 줄까? A가 올라가요. 지금 저를 올라가는데 얘를 B이고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세기도 모르는데 막 움직이는 거지 이제. 얘가 이렇게 멀어지거나 또는 가까워지면서. 그러더니 뭐 이 지점이 얘가 멀어지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었다. 뭐 얘가 이만큼 멀어졌더니 뭐 2대 1이라고 할게요. 2대 1로 거리비를 놓고 얘가 요만큼 갔더니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됐대요. 이 지점에서. 라는 거는 B가 뭐여야 돼 무조건? B가 올라가야겠죠? 그지? 그리고 이 점에 갔을 때 전류가 여기서 0이 되려면은 얘가 거리가 2대 3인 위치니까 전류의 세기비가 2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원래 여기는 뭐여야 되는 거야?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었겠죠? 움직이기 전에는. 그지? 요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동하는 거. 아니면은 여기서 전류 방향을 미지수를 주고 아예 바꿔버리던지. 이런 식으로. 전류 방향이 바뀌었다. 플러스 X, 플러스 Y에서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Y로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되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요것도 델타 B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 우리 전기력에서 플러스 이 전기력 위치 조정해가지고 힘 바뀌었던 거 있지. 그럼 똑같습니다. 얘도. 됐지.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이제 교차하는 형태입니다. 교차.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는 반드시 얘 A와 얘 B 전류의 세기와 방향에 상관없이 무조건 A, B는 이 교점을 기준으로 대칭의 형태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됐지? 그래서 만약에 해보자. 만약에 얘가 전류가 EI고요. 얘가 만약에 전류가 I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거리를 같은 거리를 4포인트를 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해서 각각의 자기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봅시다. 다 같은 거리야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A는 노란색, B는 빨간색,
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A가 2i니까 여기다가 X 2개, 여기 X 1개, 아니 2개. 여기는 동그라미 2개, 여기는 동그라미 2개. A가 같은 거리일 때. 왜 2개로 했냐면은 B가 i니까 같은 거리에 여기다 B는 오른쪽으로 가죠. 여기다 X 꽂으면 되거든. X. 여기도 X.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꽂으면 되거든. 이렇게. 맞지? 그럼 합성자기장을 얘기하잖아. 합성자기장 얘기해볼까? 여기는 X3B. 여기는 동그라미 B. 여기는 동그라미 3B. 여기는 XB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교점을 기준으로 대칭의 형태를 가지는데 크기 갖고 방향 반대, 크기 갖고 방향 반대로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만약에 여기 지점을 따지자. 여기를 2라고 해볼까? 자, 이 지점은 자기장이 0일 거거든. 그치? A로부터 X 하나 꽂고 B가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꽂아줄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합성자기장이 여기서 0이 나와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가야겠지. 여기까지. 요렇게 가야죠. 요렇게 가서 여기서는 또 자기장이 당연히 0이 나올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교점을 기준으로 교차하는 형태의 전류가 흘렀을 때 교점을 기준으로 항상 자기장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대칭 관계를 볼 수 있다. 전류의 방향, 색이 상관없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됐죠? 많은 내용을 했네요. 됐어? 이 정도만 해놓으면 웬만한 유형 하는데 큰 문제 없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건 이따가 빠르게 우리의 개념을 정리해버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정리합시다. 자, 이제 이거 하는 김에 자기력도 같이 여기다 껴서 해버리자. 자기력 어딨니? 우리 그 71페이지에 있어요. 자기력이 71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다가 자기력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껴서 표현하겠습니다. 자기력은 뭐냐면은 그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플러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중첩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이란 크기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플러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판단하는 경우인데 보통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얘네들은 자기력을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자 볼까 이렇게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이다. 됐지? 그럼 N극과 S극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요. 이렇게. 됐지? 이렇게. 야, 참고로 얘가 서로 다른 자석이잖아? 얘네들이? 서로 다른 자석이면은 얘가 자기장이 더 셌을 때 얘보다 그러면 얘는 나가는 개수 더 많을 거고 들어오는 개수도 적을 거겠지. 이거는 상관이 없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자기장 우리 얘기할 때 하나의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무조건 같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각기 다른 자석이니까 얘가 더 많이 나가고 얘는 적게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4개 나가서 4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조건 얘네들이 서로 자기력선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니까 자기장이 서로 같은 자기장이라는 거야. 자석의 세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직선 도선을 여기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봅니다. 됐지? 자, NS극의 자기력선이 놓여져 있는 자기장 영역 내에서 도선을 전류를 흘러서 수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은 전류가 흘러감에 따라서 자기장이 손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그러면 위쪽에선 자기장이 중첩이 되니까 같은 방향으로 중첩되니까 아래쪽은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는 자기장이 세지고 이쪽이 약해져서 이 도선을 센 쪽에서 자기장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힘을 가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도선 내에 이동하고 있는 전자들이 힘을 받는 거야. 자기력을. 도선이 전자니까 자기장의 그 어떤 영향들을 받아가지고 힘을 받아. 이거 로렌츠 미러가 아마 학교에서 설명했다고 하던데 애들한테 듣기로.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 힘에 받는 힘의 크기를 방향을
아래쪽으로 힘의 크기는 F라고 하고요. 맞지? 이런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그때 F의 크기는 I, B, L 사인 세타로 표시가 되지. 맞죠? 이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BIL이라고 보통 표시하거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얘가 외적의 개념이라서 전류가 먼저 나와야 돼. I 크로스 B 해가지고 외적은 이 방향이 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벡터 너네 내적 배우잖아. 그치? 내적 배울 때는 이제 내적 그 벡터 곱하면 결과물이 스칼라가 나와버려요. 스칼라가 나와서 방향이 필요 없는데 얘는 그 이제 외적이라는 경우는요. 얘는 방향이 좀 중요해서 외적의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전류가 먼저 나오고 자기장이 들어가는데 뭐 참고로 그냥 외적을 안 배울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전류의 색이 당연히 비례하겠죠. 왜냐면 전류가 생겨서 자기장을 만든 거니까 그 힘을 받은 거니까 자기장이 많이 중첩될수록 많이 약해질수록 힘의 크기 커질 것이고 당연히 전류 자기장 맞지? 자석 자기장 맞고 L 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세타 각도. 근데 좀 이따 얘기할게. 일단 요거 방향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통해서 요게 받는 힘의 방향을 우리가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그다음에 중지손가락으로 표시를 하죠.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그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요. 검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이렇게 중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지. FBI라고 하잖아 이거를.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자석 자기장은 왜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 지금 맞지? 요거 자석 자기장은 요거는 여기를 향하고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수직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그럼 엄지가 아래쪽을 향하지. 그래서 힘의 방향을 찾는 거야. 됐죠? 이걸 오른손으로도 하죠. 이렇게 똑같이 놓고 하면 돼요. 손바닥은 힘, 내 손가락은 자기장, 엄지는 전류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힘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맞지? 됐죠? F는 BIL, 이거 I, B, L 사인 세타라고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L은 뭐냐면은 이제 L이 이 도선 자기장 속에 놓여져 있는 도선의 길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도선도 요 뒤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 있다고 보면은 이 도선이 봐봐. 자기장 영역 내에서 정확하게는 요 자석의 폭에 해당하는 영역만큼 자기장을 갖고 있지 지금. 맞지?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위에서 보잖아? 위에서 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도선이 이렇게 가겠지. 그럼 요 영역 안에서만 자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L이라고 놓는 거라고. 됐어? 그럼 봐봐. 이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서로 뭐여야 돼 무조건? 수직으로 돼야지 힘을 세게 받겠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최대값을 가져야 돼요. 사인 세타는 90이 돼야 되는 거야. 바로 요 각도죠. 전류와 자기장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외적의 경우는 반드시 사인 세타가 곱해져요. 외적의 경우는. 내적의 경우는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거든. 그지? 근데 외적은 반드시 사인 세타가 곱해져서 그러니까 항상 수직이 돼야 최대값을 가져야 돼. 됐죠? 이렇게 해서 자기력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필기해놔. 거기다 적어놔. 71페이지에. 자기력을 이용하는 장치가, 이걸 진짜 헷갈리는데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첫 번째 전동기. 두 번째 마이크가 아니라 스피커. 스피커랑 요 전동기는요. 자기력 법칙,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F는 BIL, IB, L 사인 세타 이거 이용하는 거야. 전동기 반대가 뭐야? 발전기, 전자기유도죠. 스피커 반대는 마이크, 전자기유도야. 이 둘은 전자기유도고 이 둘은 자기력이야. 이거 구분해서 알아셔야 돼요.
다음에 책에는 교재는 우리가 전류계까지 나와 있어요. 전류계 정도도 자기력 이용한다는 거 정도 체크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필기해놓고 우리 원형도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됐죠? 원형도선 갑시다. 빨리 갈게요. 이제 직선도선 거의 다 했으니까. 원형도선이 있는데 원형도선의 경우는 얘가 이제 원형이죠. 그 일반적인 그림 있잖아. 해석은 너희가 그 그림 보면 알 것 같고, 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앙페르 법칙, 오른손 법칙 썼을 때 있잖아. 그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바뀌어.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가운데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서 얘를 해석을 하실 때요. 만약에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이 원형도선의 중심점 자기장은 손가락에 도선이 감겨지는 방향의 전류 방향과 이렇게 수직으로 자기장이 나온다.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요 원형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요, B K 프라임 R분의 I라고 해서 단위 테슬라고, 식이 아까 직선도선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다만 상수가, 얘는 상수가 K 프라임이라고 해서 2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아까에 대비해서 상수가 파이배만큼 더 커지는 거. 그치? 대충 한 6 정도 되겠죠. 6 얼마 되길 건데 그 정도 된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가 조금 더 커지더라 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 R이 뭐냐면은 얘는 이제 반지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 원형도선의 자기장을 따질 때는 반드시 중심점 자기장만을 따지기 때문에 딴 데는 필요 없어요. 중심점의 자기장이 R분의 I 반지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반지름 커지면 자기장이 약해지겠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 원형도선끼리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원형도선끼리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대다수가 그런 게 많이 나와. 직선도선과 함께 같이 나올 거고, 직선도선과 같이 자기장 중첩되는 유형을 문제를 보이실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게, 식이 똑같아요. 지금 얘가 직선도선 아까 R분의 I였거든. 근데 상수가 달라서 그냥 자기장을 중첩시키면 안 된다는 게 특징이야. 왜냐면은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원형도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원형도선이 있고, 여기에 중심점 자기장이 있고, 여기에 전류가 2I가 흘러간다 합시다. 거리는 2R 떨어져 있고요. 거리는 여기까지 거리가 2R 떨어져 있고, 그냥 원형도선의 자기장이 만약에 이 방향으로 I가 흐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문제를 풀 때 보시면은 그 B를 갖다 풀면은 얘가 R에 2I니까 여기다 X 하나 꽂을 때, 그지? 얘는 동그라미에 나오는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를 꽂는다고 보시면 되거든, 전류가.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B로 놓고 보면 X 동그라미 풀다 보면은 얘가 같은 크기니까 합성돼서 0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데 아니지, 지금. 왜냐면 얘는 동그라미, 원형도선 동그라미의 K 프라임 R분의 I고요. 직선도선은 X의 K의 2R분의 I, 즉 R분의 I니까 사실상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위가. 그지? 상수가 더 크니까. 같은 크기를 가져도. 그래서 이런 걸 풀 때는 B를 풀 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상수 계산 안 하잖아. 물리 문제 풀면서 상수값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없었거든. 근데 요거는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막 중첩시킬 수가 없다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 판단이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다음 시간이 될까? 하여튼 해석하시고 일단 요거 주의하시는 거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솔레노이드거든요. 솔레노이드의 경우는 얘는 또 솔레노이드 내부만 따지고요. 이게 특징이야. 솔레노이드는 무조건 내부의 자기장만 따지고 균일 자기장이다. 내부에 균일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게 특징이야. 솔레노이드는 내부에 자기장이 균일하다. 내부만 따진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원형도선을 여러 번 감아놓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도선을 감아놓죠. 이런 식으로. 너는 이거 원통 있잖아. 원통. 휴지 심 있죠. 심. 비어있는 심. 그거 생각하는 거야. 거기다가 도선을 빙글빙글 감아놔. 도선을 빙글빙글 감아놓고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 원형도선의 경우처럼 자기장이 여러 번 중첩이 되니까 자기력 선이 다 왼쪽을 향하는 형태로 갈 것이고, 이렇게. 근데 그게 균일하게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기장의 간격이, 자기력선 간격이
균일하게 형성이 돼요. 이 내부는. 그래서 마치 얘가 자석처럼 이쪽이 자석의 N극인 것처럼 이쪽이 S극인 것처럼 극이 생기고요. 자기력선이 여기서부터 나가겠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고 내부는 또 S에서 N쪽을 향하고 있죠. 근데 S에서 N을 향한다는 게 아니라 N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 솔레노이드 그 휴지심통 안에다가 나침반을 집어넣잖아? 그럼 나침반의 자침은 왼쪽을 가리키고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판단되는 거야. 이게 솔레노이드야. 자, 솔레노이드는요. 얘는 내부의 자기장만 따지고 균일하기 때문에 거리가 필요 없어. 거리가 멀든 작든 다 자기장이 똑같아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 자체가 B는 K2'이라고 상수가 달라지지. K2'이 바뀌고요. K2'이고 스몰 n 전류세기 I. 얘는 거리에 그 함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항상 균일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그리고 여기다가 스몰 n을 표시할 때는 스몰 n이 뭐냐면은 라지 n을 l로 나눈 값이야. 그러니까 이제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가문수가 아니라 단위 길이 l당 가문수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 비례한다는 거. 전류세기 비례하고요. 이게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계산이 돼. 이 두 가지. 이게 사실 직선도선이 메인의 내용이고 이 원형도선이나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도 잘 나오진 않아요. 이걸 뭐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직선과 원형의 중첩, 특히 요즘 올해 모의고사에서는 직선과 원형도선의 중첩 문제가 거의 한 3문제인가 4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거의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 이제 거의 가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넘어갈게요. 전자석 자기력 했지. 전자석 같은 경우 읽어보시면 되겠지. 전자석은 요 솔레노이드 내부에다 자석을 집어넣는 거야. 철심을 집어넣는 거야. 철심. 우리가 지금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 자성체. 여기까지 끝내줘야 돼. 몇 페이지냐면은 72페이지. 야, 오늘도 문제 풀 시간이 안 나오네. 자성체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72페이지 물질의 자성이죠. 자, 요거 빠르게 합시다. 자, 이 물질의 자성은요. 이제 말 그대로 물질이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정도, 자석에 반응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얘들아 원자자석이라는 게 있잖아. 그 원자자석은 빠르게 갑시다. 이것도 원자자석이 뭐냐면은 원자 하나가 자석의 성질을 가진다는 뜻이거든. 원자 자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N극과 S극의 자석이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 자석이 이렇게 자석이 놓여져 있으면은 N극, S극의 자석에서 우리가 아까 자기력선을 그렸을 때요.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간다고 했었고 S극으로 들어온다고 했었고 이 내부의 자기력선은 패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자기력선이 요 자석을 만약에 쪼개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얘를 이렇게 쪼개놓은 다음에 이렇게 분리시켜 놨을 때도 NS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지? 마찬가지로 얘를 또 쪼갰을 때 또 작은 조각이 되었을 때도 얘는 N극과 S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항상.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우리가 자기 쌍극자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자기 쌍극자. 자, 이거는 이 자기 쌍극자의 경우는 이제 반드시 자기적으로 쌍극, 양극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쪼개요. 계속 쪼갰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원자가 딸랑 남았어. 그러면은 이 원자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니 안 가지니? 가져야겠지. 얘도 NS가 나온다고. 얘도 N극과 S극의 성질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됐어? 이게 원자 자석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줘야 될 내용이 자성의 원인이라고 해서요. 왜 원자 하나가 자석의 성질을 가지냐? 왜 원자 하나가 자석의 성질을 가지냐? 이거에 대한 해석이죠. 이걸 두 가지로 고전적 해석으로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는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한다.
전자의 궤도 운동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니까 자석의 원인이 생긴다. 자성의 원인이 생긴다. 이거거든. 자, 이 원자 하나를 자석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통 화살표 하나, 나침반 하나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됐지? 너는 이거를 이 방향을 주의하셔야 돼. 여기 항상 요 끝이 S극이고 요 끝이 N극이라는 뜻이다. 이걸 갖다가 화살표니까 S에서 N을 향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 전자의 궤도 운동은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 사실 전자가 궤도 운동 안 하니까 맞지? 우리가 이걸 그 현대 물리학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맞는데 고전적인 해석이야. 이건 그냥 전자가 만약에 궤도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어.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보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전자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면은 마치 공전을 하면은 저렇게 원자핵 주변을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쪽이 N극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여기에 N극, 여기에 S극이 생성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해가죠?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하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요. 전자의 스핀이라고 해서 전자가 스스로 스핀수를 가지고 있어. 우리 알다시피 전자는 스핀수 두 개 있는 거 알고 있지. 업스핀, 다운스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전자의 스핀수에 따라서 전자가 스핀을 하면은 전류가 거꾸로 흐른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의 스핀이 아래로 갈까? 만약에 아래 방향으로 요렇게 스핀하고 있어. 요렇게 스핀을 하면은 전류는 요렇게 반대로 전자의 스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마찬가지로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지?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자, 모든 원자들은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전자가 무조건 궤도 운동하고 스핀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전자들에 의해서 자석의 성질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원자가 자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잖아. 근데 실제로 다시 말할게. 자, 모든 원자들은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전자가 돌고 궤도 운동할 거야. 스핀도 하고. 그럼 그에 따라서 자석의 원인인 이 NS의 성질이 나타나야 되겠지? 그렇다면 모든 원자는 자석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상쇄쌍이라는 걸로 설명하죠. 자, 이 상쇄쌍이 어떤 거냐면은 이 상쇄쌍은 전자가 스핀을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스핀을 하고요. 맞지? 스핀이 전자의 궤도 운동, 전자가 하나만 궤도 운동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궤도 운동하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상쇄쌍을 만들어 주면서 상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이 원자 내에 전자의 이 상쇄쌍이요. 이 전자의 상쇄쌍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해보자. 만약에 다 상쇄가 돼 있어. 그러면은 자석의 성질을 가질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원자 자석이 안 생기는 거야. 반면에 상쇄쌍이 매우 적잖아. 그럼 원자 자석의 세기가 매우 세지겠죠. 그렇지 않겠어? 상쇄쌍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들이 많이 상쇄가 되니까 자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 NS가 상쇄되니까. 그럴수록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의 성질을 가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자 자석이 약해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 상쇄쌍의 정도를 가지고 물질을 크게 자석의 성질에 반응하는 정도, 자성을 가지고 세 가지 물질로 구분을 해요. 우리가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도체, 부도체, 반도체라고 나눴던 것처럼 얘는 강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 그 다음에 반자성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지. 자, 여기 좀 지울게요.
됐지? 그래서 첫 번째 강자성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자성의 종류죠. 첫 번째, 자, 강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는 쉽게 말하면 강하게 자석의 성질에 반응하는 물체. 강하게 자석에 반응하는 물체라고 하는 거지. 자, 얘는 결론이 뭐냐면 상쇄상이 없습니다. 상쇄상이 없어서 원자 자석이 매우 센 거야. 원자 자석의 세기가 매우 강한 녀석들이 강자성체야. 그러니까 이 물질을 표시할 때는요, 원자들의 내에서 이 물질의 내부의 원자들이 하나하나가 자석의 성질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화살표 지워버렸네. 아주 강력하게 할 건데, 얘는 물질의 그 생성 원리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원자자석이 이렇게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있잖아. 얘네들 하나가 NS가 되게 강력하고요. N극과 S극 내에서 또 SN끼리 붙을 거고, SN끼리 붙을 거고, SN끼리 붙을 거고, 서로 계속 머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무조건 요 방향에서 요 방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어지겠지. 그렇지 않겠니? 이게 뭐야? 자석이잖아. 그러니까 자석이 하나 있어요. 맞지? 강자성체 중에서 자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 동일하게 원자 자석의 세기가 매우 강력한데 얘는 만들어질 때부터 애초에 이 정렬이 얘처럼 이렇게 나란하게 정렬된 게 아니라 뒤죽박죽 꼬여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자 자석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긴 세지만 다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자기장이 흐트러지고 상쇄가 돼서 없어요. 이런 애들이 일반적인 강자성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철이 있죠. 얘도 철이야. 자석도 철이긴 하지만 저 철 중에서 이제 자철석이라 부르는 게 자석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철이 있는 거지. 둘 다 자석의 반응을 굉장히 잘하죠. 근데 자,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애초에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잖아. 이 자석은요, 애초에 이 왼쪽이 지금 그냥 S극이거든. 그냥 여기 S극이고 여기 N극이야.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당연히 자석에 반응하지. 당연히 자석에 붙잖아. 인력, 청력 작용하잖아. 근데 이 철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외부의 근처에다 자석을 가까이 대잖아. N극을. 그럼 N극의 자기력선이 이 철에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거든. 이렇게. 자기력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 내부에 있던 원자들의 배열이 어떻게 돼? 바뀌죠. 저 NS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하나가 원자 자석의 세기가 매우 세기 때문에 자석에 반응해요.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자기장에 정렬되면서 이렇게 마치 얘처럼.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극이 되냐면 이제 S극이 되는 거고, 여기는 N극이 되면서 자석에 뭐에 달라붙죠. 자, 철이 자석에 달라붙는 원리는 저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지? 자, 철은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이런 강자성체들은 외부 자기장에 되게 강하게 반응해서 원래는 뒤죽박죽 섞여있던 자기력선의 그 배열들이, 원자 자석들의 배열들이 자기장 속에서 정렬이 쉽게 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의 배열을 가지면서 자기장을 만들고 NS극이 만들어지면서 달라붙을 것이다. 이런 물질을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부를 것이고, 대표적인 종류가 철, 니켈, 코발트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자성체인데요. 상자성체는 상쇄상이 적당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자석이 매우 약한 경우죠. 상쇄상이 좀 적당히 있기 때문에 원자 자석의 세기가 좀 약한 형태로 가시면 되겠고, 얘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려주면 되냐면은
원자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하나의 세기가 매우 약해요. 화살표를 그릴 때 대충 그리면은 저렇게 작게 그리면 돼요. 작게. 이게 되게 약한 거야. 원자 하나하나가. 왜냐면은 상쇄가 어느 정도 돼 있거든. 그지? 그래서 약한데요, 얘는. 그래서 이제 외부 자기장을 가까이 돼. 자석을 대잖아? 그럼 얘는 NS가 있긴 있기 때문에 배열은 바뀔 수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약하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못 가고요. 살짝 틀어지긴 틀어지는데 그 자기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 원자 하나하나에 자기력을 줄 건데 그 자기력이 크게 약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긴 가더라도 좀 삐뚤빼뚤하게 정렬이 완벽하게 이렇게 되진 않고요. 약간 살짝 되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고요. NS극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여기에 S극 만들어지고 여기 N극이 만들어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상자성체 달라붙어. 있지? 상자성체는 자석에 반응합니다. 다만 얘랑 두 개를 비교하잖아? 얘는 정렬이 너무 잘 되지.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그 정렬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정렬을. 하지만 얘는 유지가 되지 않겠지. 절대 안 되죠. 자기장을 제거하는 즉시 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 하지만 강자성체는 그거를 어느 정도 지네들끼리 NS를 붙들고 있으면서 조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유지가 된다. 얘는 유지가 된다. 얘는 유지가 안 된다. 이게 특징이고요. 됐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진짜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됐어, 빨리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반자성체. 자, 반자성체는 특징이요. 상쇄쌍이 모두 돼 있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원자 자석이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 여기다가 딱 원자 자석을 표시를 할 때 얘를 보면은 없는 거야. 그냥 화살표가 아예 없어. 왜? 원자 자석이 없으니까. 괜찮죠? 근데 여기다가 자석을 대잖아. N극을 딱 대면은 원래 없었는데 있잖아. 원자 자석이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얘를 대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아주 약한 자기장들이 생겨나. 근데 그 특징이 있잖아.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 약한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생겨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반대인지는 몰라도 돼. 이거는 이제 원자 내에 전자들이 돌고 있다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 이렇게 여기다 자기장을 딱 걸어버리면은 이 전자들이 자기력을 받겠지 아무래도. 그치? 그래서 그 자기력을 받으면서 얘네들의 배열이 흐트러지고 그 흐트러지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이 반자성체들은 원래 내부에 자기장이 없었어. 근데 이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버리면은 그 방향과 반대로, 즉 여기에 N극이 생성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매우 약하게. 그래서 둘을 같이 비교해보면 얘도 유지 안 되겠지. 얘 유지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겠어? 약하니까. 얘도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물질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자성, 반자성, 상자성이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 각각의 종류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반자성 대표적으로 물 있습니다. 물. 이거는 체크해 놓으시고요. 물이 반자성체다. 됐지? 자, 우리가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아. 얘 외부 자기장 걸면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지. 그러니까 자기장이 어떻게 돼? 무조건 세집니다. 얘도 자기장이 어떻게 돼? 세지죠. 하지만 얘는 자기장이 약해지지. 내부 자기장이. 왜냐면은 외부 자기장은 왼쪽으로 꽂히는데 얘네들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반대 방향이거든. 약해질 수밖에 없죠. 무조건 내부의 자기장이. 그렇게 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외부 자기장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세기로 꽂아주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야? 초전도체. 그지?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 꽂아주니까 여기 자기장이 사라지지.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 내부 자기장 영대는 효과 있었잖아. 그게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있어. 이런 게. 그리고 자동차는 이런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우리가 출제하는 거 보냐면은 이런 거 많이 물어봐. 봐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A, B, C가 이렇게 세 개 있는데요. 여기다 자기장을 걸어놔.
A, B, C는 각각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중에 하나고요. 얘를 자기장을 걸어놓은 다음에 자 A랑 B를 떼가지고 붙여봐. 1번. 2번은요. B와 C를 붙여봐. 됐지? 그랬더니 B랑 C랑 붙였을 때는 반응이 없었대. 이 둘을 붙이니까 서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야. A, B, C가 뭔지 판단 가능하죠. 맞아? B가 뭐야? 아, A가 뭐야? 상? 반? 강? A 뭐야, A? 강. 얘는? 상? 얘는? 맞아? 왜냐면은 얘네들이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유지를 못하는 애들끼리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그치? 얘는 상반 중에 하나거든, BC는? 근데 A랑 붙이면 A가 무조건 강이죠, 그러면. 근데 B가 끌려간다는 얘기는 얘가 상이라는 얘기야. C가 반이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것도 쉬워. 자동차도 쉬운 문제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가 근데 솔직히 문제를 좀 풀었어야 되는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 파트입니다. 다음 주에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문제를 좀 몇 개 풀게요. 다음 주에는 꼭 풀어야 돼, 우리가. 근데 테스트 준비를 해오시고 교재는 1, 2번 반드시 푸시고요, 지금. 프린트 3번까지 푸시고 3번 프린트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기출은 반드시 푸셔야 돼요. 2번 교재.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